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노후의 수익률을 몇 퍼센트를 할 건가입니다. 그냥 예금으로 할 것이다 하는 거하고 수익률을 몇 퍼센트 해야 되는 거하고는 이게 문제의 출발점이 아주 다르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마치 연극으로 치자면요, 배역이 없어지면 배우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없네, 나의 역할이 뭐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네. 노후의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이번 시간에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경록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때 이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이 나와서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또 여러 가지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고문님께서 60년대생이 온다는 책을 내셨는데 60년대생을 주목하신 이유가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60년대생이 지금 나이로 치자면 이제 63세에서 54세 이 정도입니다. 네. 거기에 한 860만 명 정도가 몰려 있고요. 지금 한참 퇴직할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조금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시장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하는 것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60년대생들이 좀 그전 예를 들어 70대, 80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특이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부도 그전 세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축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양극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보면은 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어떻게 보내셔야 되나 이런 걱정이 되는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그때 이제 거의 60년대생들에 해당되는 대략 그 나이 때쯤 되면요, 그 자산 5분위 가장 이제 높은 자산 계층하고 이제 3분위가 중간 정도 되죠. 그 정도 이제 자산 계층의 둘을 비교해 보면은 5분위 가장 자산이 많은 쪽에 20%가 중간 정도에 속한 그 계층보다 대략 한 5배 정도 자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이제 우리가 이 860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은퇴할 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상위에 이제 한 20% 정도에 속해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고요. 사실은 이제 삶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부분이고, 중간에 이제 속해신 분들, 또 그 밑에 자산에 속하신 분들은 더욱더 그럴 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차이도 좀 크게 나고, 그래서 도대체 이제 60년대생들의 은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조금 주목을 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생들이 지금 아까 54세부터 63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0년 지나면은 이제 70대, 거의 60대 이제 꽉 차게 되고요. 또 10년 지나면 70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가 지금 이제 올해 아니면은 내년 정도,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20%를 넘는 때, 그때를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회와 더불어서 60년대생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계속 그 초고령 사회와 함께 있게 되고 그 주축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좀 60년대생에 주목을 해봤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90년대생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90년대생도 아니면서 왜 90년대생 이야기를 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내가 60년대생이니까 한번 써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써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60년대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베이비 부머 세대에 속하기도 하고 또 경제 성장의 중심이었던 세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경제적 사회적 구조 쪽에서 측면에서 좀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이제 뭐 축적하신 세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좀 전반적인 좀 배경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자산을 축적한 배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극화가 된 배경. 뭐 우리나라 전체 이제 그 자산이나 소득이 양극화되긴 했지만요. 그게 이제 본격화되는 게 60년대생들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60년대생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60년대생들이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 60년생이죠. 60년생이 태어났을 때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보니까 한 79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가 이제 1인당 GDP가 한 32,000달러였으니까요.
참 재밌죠. 이제 그러니까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고도 성장기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선진국에서 이제 퇴직을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만히 이제 짐작하시기에 이게 성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를 이제 막 출발을 하게 된 것,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 보통 86년 삼저호황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60년대생들이 한참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였고요. 그다음에 80년대 후반에 가면은 이제 임금이 한 해에 한 20%씩 오르고 그랬습니다. 임금이. 예. 예. 그리고 80년대 중반 후반 그다음에 90년대 들어가면서 그때는 이제 대우였죠. 대우가 세계 경영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도 있고 그룹들이 막 확장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인 고도 성장. 그 전에도 고도 성장이었지만은 이제 이게 복리효과를 발휘해서 이제 아주 규모가 그때는 커지게 몸소 되는 겪으신 거죠. 분들이구나.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도 많이 뽑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이제 대기업이 성장할 때 그 전에 50년대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직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60년대생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쯤 돼서 좋은 직장이 많이 생겨나게 그럼 뭐 된 세계적인 것이죠. 기업도 네, 꿈틀댈 맞습니다. 때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흐름을 타고 이제 성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산 가격도 아시다시피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르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부침은 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왔을 때 주가가 한 300까지 떨어졌다 다시 이제 한 2천까지 오르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런 물결을 잘 타신 분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 주변에 저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를 잘 잡은 것이고요. 근데 60년대생들이 이제 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그냥 덜커덩 이제 함정의 장애물에 이제 걸려버린 것인데 그게 이제 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가 대략 이제 직장으로 치자면은 뭐 과장급 이 정도일 텐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나오게 되고 하면서 그때 운명이 크게 나눠졌고요. 그때 나눠졌구나. 예, 그다음에 또 10년 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네. 예, 그때도 또 한번 충격을 받았고 하면서 이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 변화가 2000년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중후장대형해서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막 중심이 되었다가 2000년대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 ICT로 해서 이제 그 IT 쪽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이후부터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것들이 막 급성장하게 되는데 그 이제 어느 산업에 몸을 담고 있었느냐 하는 것도 이제 큰 차이가 있었죠. 군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런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조선 산업에 이제 부침도 좀 있었고 자동차 산업도 그런 부침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그 흐름에서 조금 흐름을 잘 못하신 분들은 이제 상당히 계속 어렵게 되었고요. 그런 산업의 흐름을 타고 그다음에 자산의 흐름을 탄 분들은 또 하나 아주 이제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전에 50년대생이나 40년대생에 비해서는 일단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확 성장을 하던 시기니까요. 그래서 훨씬 이제 부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외환위기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산업의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양극화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0년대생들이 고도 성장기에 불을 쌓게 된 한편 또 하나 양극화로 또 지금 앞으로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분들이 꽤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짧게 말씀하셨지만 60년대생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격변의 시기를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예. 그 격변의 시기 중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경제적인 거였고요. 역시 80년대 이제 격변의 시기를 겪은 것이 이제 소위 말해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예, 6.29 선언 전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이제 문화적 동질감도 가지고 형성하게 해준 배경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양극화가 심해졌다 보니까 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은퇴 후 자산을 어떻게 굴릴까, 또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그런 자산 문제를 가지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 어떤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실까요?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양극화인데요. 이제 부동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부의 특징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가계부에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5060 뭐 이런 세대들을 본다면은 한 거의 뭐 70에서 80 실물 자산 비중, 부동산이 아니라 실물 자산 전체 비중으로 보면은 거의 한 80% 정도는 좋게 이제 부동산과 다른 실물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거주하는 이유의 부동산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이제 그런 부동산들이 이제 사실은 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머니펀드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사람들의 고민이 우리나라가 뭔가 변한 것 같아. 인구도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좀 팔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은 고민들일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가계금융복지조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50대 뭐 이 정도 해봐봐요. 총자산 이제 부동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거의 뭐 한 5억 6천 이 정도 됩니다. 그 정도니까 거기서 이제 순자산 기준으로 하면은 또 한 7, 8천만 원을 빼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평균이 그러니까 그런데요. 중간값이면 그거보다 더 낮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억하고 15억 정도 이렇게 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산을 운용에 있었어요. 아예 이제 자산이 적은 사람이라든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생활 패턴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이제 복지나 지원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빈곤층이나 이런 쪽으로 전락할 그런 가능성 때문에 가장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뭐 1억이 있으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데요. 관심 제일 많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1억으로 10% 수익을 낸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기 국민연금이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한 5.5% 되니까요. 개인이 10% 그러네요.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10% 내더라도 1억이면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5%면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운용을 잘해도 노후의 생활비를 그걸로 충당하기가 생활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고민인 거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고민이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차라리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1억 중에 한 10%는 내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내 오히려 자신은 자기를 개발할 수 나한테 있는? 투자를 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자기가 일자리를 그 이후에 5년, 10년 더 갖는 것이 오히려 계산을 해보면 훨씬 효과적인 투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자산을 운용한다니까 이 자산을 그냥 금융자산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되느냐 이 바운더리 내에서만 생각하시는데 자기도 자산입니다. 자기도.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이 자산의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시험은 좀 잘 보는데 뭐 이런 분들은 자기가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투자해 주면은 뭐 좋은 자격증 딸 수 자격증 있다는 딸수 있으니까.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제 양극화 되어 있고요. 이제 애매하신 분들이 사실은 뭐 한 금융자산으로 해서 한 5, 6억 같으면은 이게 생각보다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정말 금융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일 고민이 많은 세대 분들이 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노후 생활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또 매달 이제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을 뭐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답해 주시나요? 이제 그게 사람마다 워낙 달라서 사실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의 지출 패턴에 따라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네.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년마다 하는 서베이가 있습니다. 그 서베이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요. 네. 이제 그게 제일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따르면은 대략 이제 340만 원 정도가 서울 지역의 월, 부부 네. 기준. 부부 예, 기준. 예. 네. 지출 금액이 이제 생활비가 적정 생활비가 그러니까요. 소득을 따지자면은 자기 세금 내는 거 이런 것 등등 감안하면은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넉넉 잡아서 한 400 정도가 400 이제 정도는. 예, 아. 적정 생활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초연금 지급하는 그게 부부 기준으로 해서 소득 기준이 아마 300 몇십만 원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렇게 보신다면 그 기초연금 지급하는 기준이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아마 400만 원 정도가 서울 지역 부부 기준으로 적정한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00만 원이라는 게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매달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은퇴했다 그래도 돈을 적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이러저래 오히려 더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가끔 진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요. 진짜 많이 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많이 쓸 일은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네. 자녀에 대한 지출인데요. 그동안 그래서 네. 이제 은퇴하고 나서의 그러면 지출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가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예상 외의 지출들이 있겠구나.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지출이 거의 안정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첫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관련된 지출 비용인데요. 그게 이제 결혼 비용 이런 것들은 은퇴 자산을 뭐 한 1억 2억씩 까먹는 그 부분입니다. 크게 또 나가는 돈이니까. 예. 그게 이제 지출로 보면은 되게 큰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지출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의 은퇴 자산에서 반드시 자녀 결혼 비용 예상하는 자녀 결혼 비용은 쿨하게 빼놓고 그 나머지가 나의 쿨하게. 은퇴 자산이다 이렇게 계산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비용이 이제 첫 번째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의 아직은 질병이나 이런데 이제 심각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부모님 이제 장수 사회이다 보니까요. 그쵸. 이제 부모님이 8순, 9순 되시더라도 이제 살아 계시다 보니까요. 요양사를 이제 채용한다 하더라도 요즘 한국은행에도 그 얼마 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은 한 달 내내 이제 전일제로 하면은 거의 한 350만 원 들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니까요. 적정 생활비가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거의. 요양사 한 명의 비용이니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지출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되게 되는 것이죠. 변수일 수도 있겠지만 미리 생각 안 해놓으면 큰일이 네, 맞습니다. 될 수 있는. 이게 의외로 이런 부분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지출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 놓으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또 플러스 알파도 조금 이제 감안을 해 놓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자산이 한 5, 6억 있으신 분들이 좀 애매한 위치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분들은 이 5, 6억을 가지고 사실 은퇴 후에 또 과감한 투자를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예. 그렇다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쓰다 보면 줄어들 텐데 네. 그럴 땐 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이제 이게 참 그게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요. 물론 사람마다 예, 이제 또 예, 예. 가치 판단에 따라 네, 틀리겠지만 은행 예금에 네. 100% 넣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계들이 들고 있는 패턴을 보면요. 금융자산도 거의 대부분 80% 정도는 그 은행 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들이 그 자산 배분의 가장 특징은 전체 자산에서 한 7, 80%를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네. 나머지 자산에서 또 한 80% 이상을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예금이 이제 거의 가장 기본이겠네요. 주된 금융 자산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다가올 시대에 대비해서는 이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가장 좋다고 생각한 두 가지의 자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봐라. 이게 과연 그럴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다음 차치하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예금 부분인데요. 이 지금과 같은 예금 금리에서 이걸 거의 대부분 100%로
예금을 갖고 간다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을 조금 다변화해야죠. 이제 그 안에 리츠 같은 자산도 집어넣고 배당주도 집어넣고 미국의 이제 주식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산을 좀 다변화해서 이제 수익률을 예금보다는 한 2% 포인트 정도 더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될 것 2% 같고요. 정도?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노후의 수익률을 몇 %를 할 건가입니다. 그냥 예금으로 할 것이다 하는 거하고 수익률을 몇 % 해야 되는 거하고는 이게 문제의 출발점이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출발점은 항상 내가 예금을 갖고 있겠다는 게 출발점이 아니라요. 내가 수익률을 몇 %로 할 몇 것인가 프로냐. 하는 그 타겟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게 한 4에서 5% 정도 되는 그 타겟 정도 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예금이나 채권 일변도에서 그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츠라든지 배당주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섞으셔 가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변동이 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뭐 30년 정도는 자산 운용을 하셔야 되니까요. 네. 예, 그렇게 보면은 그 변동성도 많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산 관리를 하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자산 운용이야말로 그 사람은 이제 그 데니엘 카네만이라고 이제 그 행동 경제학자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올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려면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사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사람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뇌는 시스템 1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소리가 나면 놀라서 쳐다보고 도망가고 이런 것이고요. 시스템 2는 이제 머리를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씩 복리로 증가하면 10년 후에 원금의 몇 배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시스템 2입니다. 그런데 자산 운용을 할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스템 1을 가동을 합니다. 그 본능입니다. 시스템 1이라는 것은 단기로 보고 싶어하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자산 관리라는 것은 장기로 봐야 하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있지만은 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 이게 자산 관리이고요. 그게 이제 시스템 2 이성을 소위 말해 가동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에는 특히 이제 이러면 자산 관리하실 때 시스템 2를 좀 가동시켜 가지고요. 조금 장기로 보시고 일본 사람들도 처음 퇴직을 하고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은퇴가 훨씬 빨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삶이 곧 끝날 거라고 보았다가 보니까 안 죽거든요. 그쵸. 계속.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꽤 됐죠. 한 10년도 됐는데요. 70대 고령자의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하고 대박 낸 사람들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일본도 수명이 길어지면서 해외 자산 그리고 이제 주식 자산 이런 쪽으로 이제 자산을 조금 이제 일본은 워낙 0% 금리니까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동산과 예금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자산의 대부분이라고 총자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꼭 좀 재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은퇴 후에는 어떻게 보면 자산 관리의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렇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자산 관리의 진검 성분은요. 한 50대부터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이제 뭐 노후 자금에 대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노후에 대한 그 돈 말고 가장 또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돈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일, 관계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새도 이제 뭐 그렇고 이 양날개가 항상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균형을 잡는데 노후도 재무적인 부분만 갖추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비재무적인 부분도 갖추고 있어야 비재무적인 됩니다. 부분. 예, 그래서 비재무적인 영역에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이제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큰 형벌은 친구가 없는 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혼자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 예, 자기가 돈이고 뭐고 다 갖춰놓았는데 혼자 이렇게 정말 아무 외롭게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이제 그쵸. 소용이 돈을 없다는 것이죠. 쓸 데도 없는 외로움이라면. 가정에서는
또 부부와 불화가 있고 사이가 좋지 않고 네. 그다음에 전반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고립돼 있고 하는 이런 것은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계라는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외로워지는 그쵸. 상황이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무적인 것에서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이 일은 이 둘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니까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되게 소위 말해 중요하네요. 일토 쌍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젊었을 때처럼 이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약간의 재무적인 부분, 하나가 나의 비재무적인 부분. 뭐 젊었을 때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내가 네. 일을 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 모르시는데요.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마치 연극으로 치자면요, 이 배역이 없어진 배우 같아요. 네. 내가 사회라는서 내가 하는 게 없네. 나의 역할이 뭐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네.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일은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양쪽을 다 밸런스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꼽으라고 그런다면은 뭐 일과 관계 이 정도로 해서 이 셋을 잘 갖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예. 이런 돈과 일과 관계 이 관계. 세 가지 요소가 잘 그렇습니다. 밸런스가 예, 맞춰져 예. 있어야 된다. 네.